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 중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 기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은 독일의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운동기인데, 가솔린 엔진에서는 혼합기를 흡입을 할 때 공기만 흡입하지 않고 연료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혼합기를 흡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디젤 엔진에서는 공기만을 흡입을 하고 나중에 고온 고압이 됐을 때 그 경유 연료를 분사를 해서 착화해서 동력을 얻는 그런 엔진이 디젤 엔진의 기본 개요가 되겠습니다. 거의 구조는 많이 가솔린 엔진하고 비슷한데, 일부 이제 연료 장치 이런 쪽이 많이 좀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젤 기관의 작동 원리에서 보면 111쪽이 되겠네요. 공기만을 흡입하고 그때 압축하는 걸 어느 정도 압축하냐? 30에서 50kg/제곱센치, 30에서 50기압 정도로 압축을 하니까 압축하는 그 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도가 한 500도씨 정도의 고온이 되게 한 다음에 고온 상태에서 가솔린 엔진에서는 점화 플러그라는 것에 의해서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 방전을 시켰는데, 이건 연료를 분사해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착화될 수 있도록 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인데, 그때 압축비가 자그만치 16에서 23대 1 정도. 가솔린 엔진이 7에서 한 10대 1 정도라고 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압축비 자체에서 디젤 엔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작동. 가솔린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우선 흡입 행정.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세워져 있는 직립형 엔진이라고 보고 하강한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하강하면서 실린더 내로 공기만을 흡입을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공기만을 흡입한다. 그 다음, 압축 행정. 흡기 밸브가 닫히고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두 밸브가 동시에 닫혀 있으니까 공기는 그만큼 압축이 되겠죠. 동력 행정. 압축 행정 말에 고온이 든 공기 중에 연료를 분사하면 압축열에 의해서 자기 착화, 자연 착화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력을 얻게 되고, 배기 행정은 연소가스의 팽창이 끝나면 배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의 상승과 더불어 배기 행정을 하는 것을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엔진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도 있는데요. 이건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작동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솔린 엔진하고 똑같이 크랭크 축이 2회전하는 동안, 720도 회전하는 동안 한 사이클을 완성. 한 사이클을 하면 흡입, 압축, 동력, 배기 행정이 되겠죠.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 사행정 기관이고, 이행정 기관은 1회전에 동력을 매 회전마다 동력을 얻는 그런 엔진이 이행정 사이클 엔진인데, 디젤 기관도 거의 가솔린 엔진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위아래로 서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하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가면서 소기 또는 흡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이 닫히게 되면 압축을 하게 되고, 압축된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동력 행정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배기 구멍이 하강하면서 배기 구멍이 열리게 되면 배기하는 과정. 그러니까 크랭크축 1회전에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 이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작동이 되겠습니다. 배기량이 동일할 경우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가솔린 기관에서는 연료가 당연히 가솔린이 될 것이고요. 연료 장치는 기화기 또는 인젝터를 씁니다. 인젝터라고 하면 인젝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엔진 기관이라고 하면 전자 제어식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압축비가 7에서 10대 1, 7에서 10대 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디젤 기관에는 분사 펌프에서 연료장치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비는 16에서 23대 1 정도, 아주 높게 됩니다. 압축 압력이 8에서 한 15kg제곱센치, 8에서 한 15기압 정도인데, 가솔린 엔진은, 디젤 기관의 경우는 30에서 50기압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최고 폭발 압력도 30에서 50 정도인데, 가솔린 엔진은 디젤 기관의 경우는 50에서 90. 열 효율은 23에서 28%가 가솔린 기관인데, 디젤 기관은 30에서 34. 더 열 효율이 좋은 그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비교를 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의 장점을 보면 배기량당 출력의 차이가 없고 제작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가속성이 좋고 운전이 정숙하다. 제작비가 적게 든다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전기 점화 장치의 고장이 많다. 스파크 플러그로 고전압을 방전시키기 위한 장치가 점화 장치잖아요. 점화 장치 고장이 많고, 만약에 기화기식인 경우에는 기화기 회로가 복잡하고 조정이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연료 소비율이 높아서 연료비가 많이 든다. 배기 중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이라고 HC, 질소산화물 등 유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료의 인화점, 불이 붙는 점이 낮아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하는 것이 가솔린 기관의 장단점이고, 디젤 기관에서는 장점으로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연료율이 높으며 운전 경비가 적게 든다. 이상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고장이 적다. 토크 변동이 적고 운전이 용이하다. 대기 오염 성분이 가솔린에 비해서 아무래도 적다. 인화점이 높아서 화재의 위험성이 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는 마력당 중량이 커진다. 그만큼 엔진 자체가 고압력에 견뎌야 되니까요. 또 폭발 압력도 마찬가지고 압축 압력도 마찬가지고, 소음 및 진동이 가솔린에 비해서는 좀 크다. 연료 분사 장치 등이 고급 재료이고 정밀 가공해야 된다. 노즐 같은 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뒤에 연료 분사 장치인 노즐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기 중에 이산화황 같은 유리탄소가 포함된다. 시동 전동기 출력이 아무래도 커야 된다. 압축 압력이 높기 때문에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디젤 기관에 연소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압력이 되고요. 이쪽이 이제 크랭크 각도인데, TDC라고 하면 피스톤의 상사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TDC가 되겠죠. 탑 데드 센터에서 이 부분이 상사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A에서 B, 그러니까 각도로 따지면 한 몇 도 정도나 될까요? 한 20도, 20도 정도 될까요? A에서 크랭크 각도가 상사점 전 20도 전에 이미 A에서 B 사이에 A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A에서 분사를 해서, 분사 시작을 해가지고, 분사하는 순간 바로, 착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이지만, 착화 지연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A와 B 사이에.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연소가 시작을 하면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폭발 연소 기간. B에서 C가 폭발 연소 기간. C에서 D가 제어 연소 기간. 그 다음에 D에서 E가 후연소 기간. 이런 식으로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은 약간의 착화 지연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연료 분사했는데 바로 착화가 되지 않고 지연 기간을 거쳐서 이 각도만큼 지연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연소가 되니까 순간에 폭발 연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어 연소, 후연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젤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디젤 노크와 세탄값. 디젤 노크와 세탄값은 디젤 기관에서는 자기 착화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의해서 그때 그 상태에서 분무 상태로 연료를 뿌려줘서 스프레이 시켜줘서 무화시켜줘 가지고 연소를 자기 착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젤 기관에서 착화성이 나쁜 연료를 사용하면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져서,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래프에 있었죠. 이 기간 중에 분사되어 축적된 연료가 매우 급격하게 연소하여 디젤 노크를 일으킨다. 가솔린 기관에서도 노크 현상이 있었었죠. 노크 현상이 있었는데 디젤 기관에서도 노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솔린 기관의 에서는 안티노크성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고, 그것을 안티노크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을 옥탄가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소옥탄과 노르말 헥탄의 어떤 비율로 서로 연료가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옥탄가, 예를 들면 70이다, 80이다 해서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엔진의 이상 연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값이 가솔린 엔진에서 옥탄가였었는데, 경유 엔진에서는, 디젤 기관에서는 뭘 쓰냐면 세탄 값이라는 걸 씁니다. 세탄 값을 쓰는데, 여기서 착화가 양호한 것을 세탄이라고 합니다. 세탄. 그 다음에 착화성이 나쁜 것이, 착화성이 불량한 것이,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불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메틸 나프탈린이라는 거죠. 알파 메틸 나프탈린. 이것의 비를 가지고 그 값을 청하는 것이 세탄가인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세탄가, 값 또는 가가 되어있는데, 세탄가는 세탄분의 알파 메틸 나프탈린 분의 세탄의 함유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세탄 값을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놨는데, 세탄 값이 연료 세탄 값이 47이란 세탄 최적이 47%, 알파 메틸 나프탈린의 최적 비용이 53%인. 그래서 세탄이 43%라고 하면 알파 메틸 나프탈린이 57%. 이걸 뭐요? 세탄가 43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세탄가는 무엇을 나타나냐? 디젤 노크를 얼마만큼 방지할 수 있는 값의 그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세탄 값이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에서는 옥탄가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었죠. 기관 본체 구조. 그건 일반적으로 가솔린 기관과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연소 최고 압력이 가솔린 기관보다는 훨씬 높았었죠. 그래서 압축비도 높기 때문에 실린더 블록이나 실린더 헤드 관련 부품의 강도가 큰 것이 요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과 달리 압축된 공기와 분사된 연료가 균일하게 서로 혼합이 되어야 연소실 내에서 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연소실을 갖춰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디젤 기관의 연소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단실식이 있고 부실식은 뭐냐? 원래 그 연소실 위에 또 하나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실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실식은 직접 분사식이라고 그러고, 부실식은 예연소실식이 있고 와류실식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직접 분사식은 다이렉트 인젝션 타입은 그 뒤에 나온 그림과 같이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로 둘러싸인 연소실에, 그림 한번 볼까요? 요 피스톤, 여기 피스톤이죠? 여기 실린더 헤드고, 그 사이에 이제 연소실이 있는데, 여기다 직접 분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소실 내에다가 직접 분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직접 분사식에 있는 경우에는 분사 압력이 꽤 높아야 착화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예 연소실식을 한번 보면, 예 연소실은 말 그대로 미리 연소실에, 본 연소실에 가기 전에 별도의 조그맣지만 그 연소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불씨를 만들어가지고 본 연소실로, 메인 연소실로 화염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최대한 착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화염 전파도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 연소실인데, 그림 여기 B와 같이 주 연소실 외에, 주 연소실이 어디에 있겠어요? 요게 이제 주 연소실이 있죠. 피스톤하고 헤드 사이에, 주 연소실 사이에 요런 예 연소실을 하나 만들어서 한랭시 아주 추울 때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열 플러그를 여기다 설치합니다. 예열 플러그, 이쪽에 있네요. 예열 플러그가 있어야 경유 자동차는 시동이 아주 용이하게 잘 걸릴 수밖에, 시동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예연소실로 분사된 연료는, 이 예연소실로 이 분사 밸브에서, 노즐에서 분사된 연료는 그 일부가 착화 연소하여 연소실 내의 압력을 높이고, 그러므로 예연소실 내로부터 고온가스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주 연소실로 분출해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이 예연소실식의 디젤 기관의 연소식이 되겠고, 와류실식은 그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발전된 내용 아닌가 싶어요. 와류실식은 그림 C와 같이, 그림 C 있죠. 주 연소실에, 여기가 이제 주 연소실이 되고 여기다 와류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와류랑 뭐요? 공기가 막 소용돌이 치는 거죠. 공기가 소용돌이 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착화도 되고 빨리 화염도 전파가 되니까 그런 점을, 그 장점을 이용해서 와류실식을 사용을 하는데, 압축 행정 중에 공기 와류를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압축을 하게 되면 공기가 여기서 와류를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그 상태에서 그 연료를 분사시켜주면 거기서 착화가 되고 화염이 전파가 와류가 되니까 훨씬 더 잘 되겠죠. 이게 와류실식 연소실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실의 방식별 장단점을 비교하면, 직접 분사식은 실린더 헤드가 간단하고 연료율이 높다. 시동이 용이하고 예열 플러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소실 용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서 냉각 손실이 작다. 근데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예연소식은 분사 압력이 80에서 150기압 정도로 낮게 할 수 있다. 디젤 노크 발생이 적고 진동 소음이 적다. 와류실식은 압축 공기와 와류를 이용하므로 공기와 연료 혼합이 양호하다. 비교적 고속 회전에 알맞다. 연료 분사 압력이 낮다는 것이 와류실식의 장점인데, 직접 분사식의 단점을 보면 좋은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 연료 분사 압력이 높아야 된다. 부실식에 비하여 와류가 약하므로 고속 회전에서는 좀 곤란하다. 디젤 노크를 일으키고 싶다. 이런 것이 직접 분사식의 단점이고, 예연소식은 실린더 헤드에 예연소실이 있으므로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고, 한랭시 예열 플러그를 필요로 한다. 연료율, 연료 소비율이 직접 분사식보다 나쁘다. 와류실식은 와류실이 있으므로 실린더 헤드 구조가 복잡해진다. 연료율, 연료 소비율이 나쁘다. 시동 시 예열 플러그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 한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활장치. 디젤 기관의 윤활장치 킵을 올리는 가솔린 기관하고 동일합니다. 오일 펌프에 의해서 윤활장치 내의 압력을 3에서 4kg per 제곱센치, 3에서 한 4기압 정도. 가솔린 엔진은 이 정도는 안 되고 2에서 한 3기압 정도 될 겁니다. 대형 기관에서는 그림과 같은 윤활유 냉각기. 왜? 이 윤활유 자체가 엔진에서 윤활을 시키고 엔진 오일팬으로 떨어지면 그 엔진의 뜨거운 열을 같이 전달받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 오일로서의 점도가 자꾸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일 자체를 별도로 외부에다 이런 라디에이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오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이에 공기하고 접촉을 하니까 오일의 냉각이 아무래도 설치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이 냉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윤활장치의 윤활유를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윤활 효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냉각 장치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는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분사 펌프, 연료 여과기, 연료 분사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이게 지금 연료 분사 펌프거든요. 연료 분사 펌프인데 이건 독립형이 되겠네요. 여기서 캠축에 의해서 이 분사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연료 탱크 안에 연료를 흡입을 해서 이 분사 펌프에서 다시 고압으로 어떻게 돼요? 고압으로 각 실린더마다 연료 분사 밸브, 노즐이라는 걸 통해서 분사를 시켜주는데, 여기 보니까요, 또 하나 연료 파이프가 있죠. 이건 뭐냐면, 연료가 분사하고 나머지 오일을 리턴해주는 그런 연료가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리턴 연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펌프로 해서 여과기 거쳐서 그 다음에 연료 펌프로 다시 들어가서 분사 펌프에서 각 분사 밸브로, 그러니까 이 분사 밸브는 각 실린더마다 현재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연료 분사의 조건, 연소실 내 연료가 신속 완전하게 연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무화, 연료 증발과 연소는 연료 입자가 작아질수록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연료 입자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분사 노즐에서 분사되는 분모의 연료 입자를 미세하게 깨뜨려 미립화하는 것을 무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료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기체 상태 중에서도 아주 알갱이가 적도록 만들어서 연소실 내로 분사를 시켜줘야 그만큼 연소가 빨리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통력. 연소실 내로 분사되는 연료는 연료 밀입자가, 조그마한 입자가 가능한 한 먼 곳까지 관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관통력이라고 그런다. 조그만 알갱이로 해서 분사를 시켜주지만, 그래도 조그만 알갱이가 최대한 연소실의 구석구석까지 다 관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분포. 분사된 연료 입자가 연소실 내 구석까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된다는 분포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연료 분사 조건에서 무화, 관통력, 그 다음에 분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 여과기.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기는 아주 민감합니다. 예. 만약에 연료 여과기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마 연료 장치가 관련된 펌프나 노즐 이런 부분에 쉽게 어떤 마모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연료 여과기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연료 여과기에는 또 뭐가 있냐? 혹시도 모를 연료 속에 혼합되어 있는 수분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연료 여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료 펌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 공급 펌프가 되겠는데요. 연료 펌프는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를 압송하는 펌프로서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 캠축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흡입을 해서 그 다음에 배출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것은 이제 프라이밍 펌프라고 해서 혹시 연료장치하고 관련된 정비를 하고 나면 연료가 중간에 새겠죠. 새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유체가 흐르다가 중간에 공기가 들어간다면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연료가 처음부터 공급이 안 돼서 시동이 쉽게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손으로 이렇게 이 스프링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펌프가 있어요. 그러면 흡입이 되고 또 송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라이밍 펌프가 되겠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 퓨얼 인젝션 펌프, 퓨얼 인젝션 펌프라고 하는데, 연료 분사 펌프는 연료를 연소실 내로 분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폭발 순서에 따라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로 압축하는 펌프이다. 연료 분사 펌프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직렬형이 있고 분배형이 있다. 그 뒤에 보면 직렬형, 분배형에 대해서 그림이 없네요. 일부 차는 펌프의 그 연료를 압송해주는 그 부분이 실린더 하나마다 다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직렬형이 되고, 일부 그 경유 연료장치 보면, 노타리 형식으로 돌면서 회전하면서 분배를 해주는 그 착화 순서에 따라서 그런 분배형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직렬형 분사 펌프에서 지금 하나만, 이런 경우는 딱 단기통짜리, 1기통짜리 그 기관이 되겠죠. 여기 캠의 높은 부분이, 이 부분에 이 탭핏을 올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연료가 이 플런저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그 고압으로 그 오일이, 그 연료가 송출이 되게 됩니다. 송출이 돼요. 그래서, 송출이 되다가 피스톤이, 그 플런저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구멍하고 마주치게 되면 압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때까지는 그 어느 구멍까지 마주칠 때까지는 압력이 발생해서 배출을 하고, 어느 구멍하고 마주치면 그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것이 직렬형 분사 펌프인데, 우리가 플런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사회에서는 불완자 그러죠. 근데 플런저가 영어가 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분사량의 조정은 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딜리버리 밸브. 이 딜리버리 밸브는 무슨 밸브가 딜리버리 밸브냐면요, 플런저로부터 연료를 분사관으로 송출하는 작용과 송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내부 파이프의 유압이 저하되면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가 급속히 닫혀서 연료가 아니라 역류 방지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역류 방지 및 후적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 이 딜리버리 밸브에 관한 그 내용은 문제에서 좀 다뤄질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많이 있는 밸브입니다. 뭘 한다고요?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고 또 후적이 뭐냐면 분사를 하고 났는데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후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딜리버리 밸브다. 딜리버리 밸브가 어디 있냐면 인젝션 펌프, 플런저 펌프 위쪽에 위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렬형 말고 분배형 펌프에 대해서는 펌프 하나를 가지고 회전하면서 각 실린더별로 연소 순서에 의해서 분배를 시켜주는 것이 분배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속기. 영어로는 거버너라고 하는데, 이 조속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분사량을 가감을 한다. 그러니까 분사되는 양을 조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분사량 가감. 그게 조속기다. 그래서 분사량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감이 된다는 얘기는 기관의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속기는 분사량 가감에서 기관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속기의 그 구조를 보면 기계식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좀 치워야 되겠네요. 기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공기식 조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압식, 전자식 조속기가 있는데, 조속기에 하는 역할은 연료 분사량을 가감을 해서 기관의 회전 속도를 조절을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속도 변동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도 변동률은
조속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도 시그마는 NF분의 NN-NF 곱하기 100이었는데 여기서 NF는 뭐냐면 NF는 전부하시 최고 RPM 전부하시에 그러니까 엔진이 차가 어느 힘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회전속도하고 그냥 자동차가 달리지 않고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의 최고 회전속도하고는 달라지겠죠. 그게 과연 무부하에서는 5,000이 나왔는데 부하 상태에서는 3,000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 속도 변동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이제 연료장치 때문에 이런 속도 변동률이 나오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전부하시, 힘을 쓰고, 무부하시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힘을 쓰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가속 페달을 작동시켰더니 5,000rpm이 나왔다. 근데 힘을 쓰고 전부하 상태에서 했더니 4,000rpm이 나오더라고. 1,000rpm은 지금 힘을 씀으로 인해서 못 나왔죠. 이런 경우에 속도 변동률이 얼마냐. 이제 그걸 아는 건데요. 전부하시니까 밑에가 전부하시였었죠. NF가 4,000분의 그 다음에 5,000 마이너스 4,000 곱하기 100 4,000분의 1,000이 되죠. 몇 퍼센트입니까? 4,000분의 1,000 맞죠? 네. 4분의 1 곱하기 100, 예, 25%. 이런 경우에 속도 변동률이 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변동률이 몇 퍼센트 이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5% 이내이고, 가능하면 5%보다도 적어야 조속기의 성능이 양호한 것이다. 조속기는 아까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분사량을 가감해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조속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분사시기 조정기. 아마 가솔린 엔진에서도 점화시기 조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디젤 엔진에서도 아까 그래프에서 분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착화 지연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점화가 되면서 폭발 염소가 있었고 제어 연소가 있었고 후 연소가 이렇게 쭉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봤을 텐데, 이 분사시기 조정기는 뭐냐? 디젤 기관에서는 기관의 운전 상황에 따라서 분사시기를 바꿔줘야 된다. 분사시기를 바꿔준다. 이런 것이 분사시기 조정기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분사하는 시기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주냐? 기관이 시동 중일 때는 분사시기를 좀 빨리 당긴다, 앞세운다. 기관의 회전 속도가 높게 유지될 때도 마찬가지로 앞세운다. 왜? 그만큼 착화 지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감안을 해서 분사를 빨리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세운다는 얘기는. 기관의 부하가 클 때도 또 분사시기를 빨리 해준다. 기관의 회전 속도가 낮을 때는 분사시기를 늦춰준다. 기관의 부하가 적을 때는 분사시기를 늦춰준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분사시기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분사시기 조정기. 분사시기 조정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 노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분사 노즐은 연료 분사 밸브는 분사 펌프로부터 고압의 연료를 연소실 내로 분사하는 장치로서 노즐과 이것을 고정하는 노즐 홀더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 분사 밸브 노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고압의 연료가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서 인젝터라고는 이 안에
전기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내부가 있고요. 이 끝부분에 보면 연료를 분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료 분사 밸브 노즐, 뭐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사 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는 노즐 끝에 압력실로 들어가서 압력을 받으면 니들 밸브가 밀어 올려져서 연료를 분사한다. 분사 후 남은 연료는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통해서 연료 탱크로 들어간다. 아마 이 부분이 분사하고 남은 연료가 연료 탱크로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오버플로우가. 근데 이 노즐이 몇 종류가 있냐면, 이 노즐, 이 끝부분이 이제 노즐이잖아요. 이 노즐이 있는데, 현재 이 형식은, 이 끝부분에 구멍으로 홀이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타입인데,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핀틀 노즐이라는 게 있고,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핀틀 노즐. 그러니까, 이 핀틀 노즐은 이 핀틀 자체가 막고 있다가, 막고 있죠? 막고 있다가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그 연료가 막 분사가 되겠죠. 이게 핀틀형. 그 다음에 트로틀형은 조금 약간의 뭐가 있어요. 그 직사각형은 아니죠. 이게 트로틀형.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준비한 것이 이게 다공형. 그 홀이 몇 개 있다라는 얘기죠. 다 마늘 따자여서 이런 것이 다공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공 노즐에서 구멍의 수는 소형 기관은 2개에서 4개, 중대형 기관은 5개에서 10개 정도이고, 연료 분사 개시 압력은 자그만치 170에서 300기압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지금 이건 뭐 그림상으로 봐도 조금 무화가 잘 안 된 상태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입자로 해서 그 연소실 안으로 그 분사를 해주는 것이 분사 그 밸브 분사 노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과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급기. 과급기는 영어로 터보 차저라고 합니다. 터보 차저. 과급기는 영어로 터보 차저라고 그러는데, 디젤 기관에서, 물론 이제 터보 차저가 디젤 엔진만 있냐?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터보 해가지고 가솔린 기관에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흡입 공기량을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출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력 증가할 목적으로 과급기, 터보 차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피스톤이 그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진공에 의해서 빨아들이는 거, 이거 위에, 그 실린더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 위에 별도로 공기만을 압축을 해가지고 더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 효율이 더 향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연소를 할 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과급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급기를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배기 터보식 과급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동력을 회전시키는 기계식 슈퍼차저가 있는데, 배기 터보 과급기를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배기 가스가 나갈 때도 많은 압력이 있고, 많은 온도가 있고, 많은 속도가 있습니다. 엔진 그 배기 밸브를 통해서 나갈 때, 그때 그 힘을, 그 바람개비를 하나, 그 터빈을 하나 돌려서, 그 터빈을 돌리는 그 힘을 다시 흡입 공기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배기 터보 과급기가 되겠습니다. 과급기는 뭐 한다? 출력 증가 목적이다 라고 아시면 뭐 이상이 없을 거고요. 여기 터보 과급기 계통에 있네요. 보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터빈의 배기관에서 이렇게 그 배기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요. 터빈이 돌아가고 압축된 그 공기가 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응? 실린더 안으로. 이런 것이 이제 그 배기, 여기는 이제 배기에 의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뭘까요? 배기 밸브 쪽이에요. 배기 밸브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그 가스가 이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바람 개배를. 이 터빈을 돌리면 그때 압축된 공기가 다시 어디로 가? 흡입 행정 때 실린더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압축 똑같은 뭐 100cc의 그 실린더의 최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압축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출력을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과급기, 터보차저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 여기서 예열 플러그, 그러니까 글로우 플러그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디젤 기관들은, 자동차용 디젤 기관들은 예열이 안 되면, 특히 커먼 레일 같은 경우에 예열이 거의 안 되면 아마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설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열이 안 되면 스타팅 모터가 충분히 회전을 시켜줘도 제대로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보면 축전지에서 뭐 이런 그 예열 플러그의 저항을 거쳐서, 이게 지금 예열 플러그입니다. 실린더만, 이게 지금 4기통짜리 같으네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아까 예열 플러그 어디 있었죠? 주로 예연소실 릭부 쪽에다 이렇게 꽂아놨었죠. 그럼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전기가 인가가 되면 빨갛게 연소실 내에서 빨갛게 달궈집니다. 달궈지면 거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하니까 얼마나 잘 시동이 걸리겠어요. 시동 걸릴 때만 주로 필요한 것이 예열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나 가열이 되냐면, 여기 보니까 전류를 통하기 위해서 800에서 1000도씨,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글로우 플러그는, 예열 플러그는 800에서 1000도 정도로 가열해서 부실내, 예연소 실내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일부 엔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먼 레일 같은 경우는 예열이 안 되면 시동 자체도 안 되는 수도 있고, 시동이 되어도 한참 동안 정상적인 엔진의 회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열 플러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기타 원동기가 있거든요. 기타 원동기가 있는데 로터리 엔진이 있습니다. 로터리 엔진. 독일의 반켈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터리 엔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거라고 보면, 1회전을 할 때, 뒤에 나오네요. 이 로터가 한 바퀴 회전하면서 흡입도 하고, 또 압축도 하고, 동력도 얻고, 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엔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로터 자체가 회전하면서, 우리 피스톤은 어떻게 됐죠? 회전하는 게 아니라 왕복 운동을 했었죠. 직선 운동. 그걸 이제 커넥팅 로터하고 커랭크 축이 합쳐져서 회전 운동으로 바꿨는데, 이 로터리 엔진은 처음부터 중심이 되는 것이 다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전을. 로터리 엔진이 될 것이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1회전 하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로터리 기관의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면서 중량이 가볍고 고출력을 낼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이런 자동차는 엔진은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는 걸로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원동기라는 자동차와는 달리 완벽하게 전기 모터에 의해서 구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전지가 있고, 전동기가 있고, 변속장치가 있고, 차동장치가 있고,
이게 전기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이 되겠네요. 그럼 축전지에는 또 방전하니까 충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어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이 이제 구동하는 전기 모터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구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 바퀴마다 모터를 달아서 별도의 제어장치를 이용해서, 만약에 그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면, 아마 그리고 거기에 제어장치가 잘 돼 있다고 하면, 그 구동 자체도 아주 원활하고, 예를 들면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커브를 회전을 해도 좀 안전성이 있을 정도로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가 충분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그 화두는 전기 자동차가 화두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는 그 축전지가 이제 생명이 되겠는데, 축전지가 보통 니켈 카드뮴 형식이나 니켈 철 축전지 등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니켈 카드뮴 형식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더라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에서 DOHC 기관이 별도로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서 있는데요. DOHC 기관.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133쪽에 있거든요.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그러니까 캠축이 두 개 있는데 어디에 있냐? 헤드 위에 있다. 실린더 헤드 위에. 그래서 배기용 두 개의 캠축에, 흡기용, 배기용 두 개의 캠축에서 각 실린더마다 흡기 밸브 두 개, 배기 밸브 두 개를 설치함으로써 흡입 효율을 증대시킨 기관을 DOHC 엔진이라고 한다. 그와 다른 엔진이 뭐가 있었죠? SOHC 엔진,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가 SOHC 엔진인데, 이건 이제 구조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DOHC 기관의 장점은 허용 최고 회전수가 많이 높아진다. 흡입 효율도 좋아진다. 왜? 밸브가 하나 있는 것보다도 흡입 밸브가 두 개 하면 그만큼 많이 흡입을 할 수 있겠죠. 높은 연소 효율 및 응답성 향상이 있다 해서 DOHC 기관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기관에 대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